한중일 대만한테 주어졌던 기회는 진짜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잠깐 있었던 거다. 잠깐 있었던 거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답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질문 못 받으시죠? 처음 봤습니다. 감동입니다. 질문에. 야, 제가. 근데 여기 이럴 때 좀 이제 소름이 막 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막 배경 막 깔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짜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북언더스탠딩. 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해주냐고 막 핏발치는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또 그렇죠. 좋은 건 많으셔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에이, 뭐 어떻게 저희도 좋은 뭐, 걸 매번 해요. 그래도 저희가 좀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네. 북언더스탠딩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북언더스탠딩은 실은 투자 관련한 책들은 가능하면 선정을 안 하는 게 저희의 방침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질 거 다 가지셨는데 돈까지 가지시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가능하면 돈은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 관련 책들은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해. 이거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투자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성품도 워낙 훌륭하시고. 예. 게다가 또 3프로 TV에 이코노미스트이시기도 그러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 말이 틀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끔씩은 이제 이분 말이 맞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있어. 이게 시장이 잘못했지.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늘 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체로는 시장이 정신 차리고 따라가더라. 말대로 오더라. 그래서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분입니다. 네. 저자가 직접 나오셨네요 오늘. 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박사님이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이런 책을. 예. 엄청 선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까만색이 빨갛게. 네, 좀 민망하죠. 보통 이런 표지와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책을 이제 많이 쓰셨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 잘 써놨는데 왜 표지와 제목을 이따위로 만들지? 라는 생각이 주로 저자는 든다면서요? 아니요, 이제 책이 시원치 않으니까 예. 더 자극적으로 해주시지. 이게 뭐냐? 너무 차분하게 나왔다. 네, 차분한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한 40년 가까이 경제를 뭐 다루고 지표를 만지고 씨름하고 또 우여곡절을 겪고 하면서 느낀 생각은요. 경제가 조금 말을 하고 있는데 속삭이고 있는데 제가 아둔해서 이걸 항상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뭔가는 말을 자꾸 걸고 있는데, 네, 뭔가 시그널링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제 그걸 잘 이렇게 활용해서 뭐 투자도 잘하고. 예를 들면 최근에 놓친 신호 중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는 혹시 있으세요? 그때의 고백을 내가 잘 새겨들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경기 선행지수 미국 같은 경우도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나쁜데 조금 뭐 시원치 않았어요. 3, 4년 전, 4, 5년 전에도. 그런데 시장은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지라고 계속 고민만 했지 그걸 시장의 신호로 못 받아들였어요. 3, 4년 전이면 언제? 한 4, 5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이 거의 한 정통이 한 1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 개발한 지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경기를 지표인데,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보면 좋은지를 경제학자들이 모아서 레시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 시간이 바뀌면서 지표를 뭐 조금 바꾸고 또 가중치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공들여서 만든 건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랑.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결국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기 사이클이
지금 뭐 코로나 이전부터 좀 뒤로 시계를 돌리면 아마 2013년, 14년 예. 그때가 미국 경기가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금융위기를 이제 딛고 일어선 게 2013년, 1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경기 사이클을 쥐락펴락했던 것은 제조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투자를 설비 투자도 아니었다. 설비 투자가 아니었어요. R&D 투자였고 빅테크들의 AI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였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인력 채용일 수도 있고. 네, 항목으로는 경제 항목으로는 R&D 투자나 혹은 뭐 기업들이 자본 지출이 옛날에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레가시 산업들이 하는 이런 전통적인 공장 가동률, 생산량 보면 대충 다 나오는데. 근데 그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0개 지표가 구성되어 있지만 뭐 S&P 500 빼면 9개 지표인데 이게 거의 한 70%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던 거죠. 공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뭐 그냥 시원치 않아요. 뭐 ISM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경기를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기업. 기업 안에서도 혁신 성장 기업. 혁신 성장 기업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AI 관련 투자 이런 게 중심이 돼 있으니까 선행 지수에 잘 안 잡히는 거죠. 전통적인 재고 순환 사이클도 잘 안 잡힙니다. 밋밋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알려준 거예요. 야, 다른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 두 가지의 차이를 보이면서. 저한테 계속 알려주는데 이 아둔한 이코노미스트는 안 맞으면 다른 걸 뭘 맞춰봐야 되는 다른 뭔가를 찾았으면 좋은데 왜 안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길다 보니. 맞습니다. 이렇듯 정말 시장은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요즘에 고민을 뭐 계속 뭐 평생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 목소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듣는데 천부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 그 타고난 천재야. 그런 사람들은 뭐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귀가 밝아. 귀가 밝아. 뭐 가방끈이 길어서 뭐 돈 꼭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손흥민이 뭐 타고났지 사실은.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방끈이 길수록 잘 안 되는 거는 자기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동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너 왜 샀어?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2, 3 딱 설명이 돼야 되는데 깔끔하게. 근데 자산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설득이 된 순간 이미 다른 요인이 이미 그 자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다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약간 과거로 반추했을 때 이 지표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원래 투자와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였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뭐가 이제 흘러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논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경제 지표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시장이 빠져.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만 좋게 나왔을 이미 그 정도 좋다라는 거는 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센티먼트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빠진다. 근데 그 신호는 우리는 못 찾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이제 영리한 시장은 그걸 알고 주가가 미리 빠진 거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시장이 괜히 우울해서 빠졌는데 빠졌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도 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기도 맞습니다. 하는. 네.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특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유동성 요인이 훨씬 예전보다 중요해졌거든요.
가령 뭐 2010년도에는 GDP 대비 미국의 총통화 비율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00%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필요로 하는 실물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2배로 많이 풀린 상태니까 그 돈이 일부는 뭐 지준 형태로도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장롱에 들어가 있고 하겠지만 가끔씩 또 불면증에 깨어 나오기도 돌아다니죠. 네. 그리고 뭐 쑤시면 또 찌르면 또 얘네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진 요즘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경제를 지배한다고요. 그리고 앞서도 뭐 조금 뭐 빅테크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뭐 빠졌다. 예. 그러면 빅테크 CEO들이 야 잠깐 좀 기다려봐 투자하는데 결제를 좀 사인을 미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애플 CEO면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반대로 뭐 애플 하는 거 보고 하자. 뭐 이러면서 둘 다 안 해. 근데 갑자기 구글이 사람을 잘라. 그럼 야 우리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르죠. 주가 하락이 투자 지연 그리고 뭐 고용 해고 증가, 뭐 소비 둔화. 그걸 보고 또 주가가 또 빠져. 미국 소비가 GDP의 3분의 2니까 그렇겠죠. GDP가 나쁘게 나와. 나쁘게 나온 거 확인하면서 또 빠져.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그 역동적이고 생명체와 같은 그런 경제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실물 경제가 그래도 메인스트림이라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은 있었는데 그 도구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민감한 신호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금융시장, 주가, 금리 이러한 금융적 요소가 실물에 오히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메인스트리트가 또 월스트리트에 영향을 주고. 네,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무슨 현상이 있으면 끊임없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설명은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이상할까요? 그중에서 내가 봤을 때 뭐 A, B, C 시나리오 중에 C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요 가설로 한번 나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뭐 그렇게 하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중 여러 가지 5만 가지 변수들 중에 어떤 지표, 어떤 변수가 가장 이 자산시장, 뭐 주가에 영향을 주냐 지금은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런데 이 포인트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뭐 경제랑 기업 실적 연결돼 있고 기업 실적하고 뭐 고용이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좀 독립 변수로 볼 거냐, 메인 팩터로 볼 거냐, 그 출발을 뭘로 볼 거냐, 그리고 이게 좀 신뢰성 있는 지표고 일관성 있는 지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잘 집어내는 사람이 그런 투자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경영을 잘하겠죠. 예를 들면 이번에 책에도 보면 트럼프 얘기도 한 챕터를 쓰셨던데 트럼프 정책의 변수도 예를 들면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 정책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달라진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지금 2기 그 달라진 부분에서 플러스 트럼프의 2기라는 정책 이게 합쳐졌을 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그때 그 트럼프였던 것 같고 정책도 뭐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만 환경이 달라졌다. 서라운딩스가. 서라운딩이 달라졌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이 훨씬 더 예민한 인플레이션 또 예민해졌죠. 또 압력이 좀 증가했죠.
돈이 많이 풀려 버렸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재정 수지 같은 경우도 미국 GDP 대비 마이너스 3%였잖아요. 네. 지금 2025년 회계연도는 7.2%고요. 한 2배죠. 돈도 뭐 지적해 주셨듯이 뭐 GDP 대비 M2가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한 20% 포인트가 코로나19 그 2년간 늘었어요. 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다음에 GDP 대비 M2 이게 코로나19 2020년, 21년에 점프업했죠. 그리고 좀 시계를 더 앞당기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9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퇴적돼 온 거예요. 퇴적돼 오다가 2020년, 21년 코로나19 때 한 번 더 점프업했어.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도 다 증가했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스파크가 일어나면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상당히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해 있다. 그리고 부채가 크게 증가했어요. 돈을 풀면 그 돈은 누군가의 부채로 잡힙니다. 유동성이 늘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같은 얘기죠.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우리나라 같이 뭐 가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어떤 경제 주체든 부채가 같이 늘어나 있어요. 이것도 전 세계가 공통된 현상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전세적으로 늘어났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2018년인가 그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 뭐 어쩌고 할 때 마이너스 금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뭐 중앙은행 총재부터 모든 뭐 각국 지도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예찬론을 펼치던 당시가 2017년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번 훑고 지나가서 약간 잔불이 남아 있는 이제 잡히긴 잡혔지만 예. 잔불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전체 방안에 인플레이션의 공기가 데펴져 있다. 더워져 있다. 그래서 조금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보일러를 틀면 이게 더워요. 이게 땀이 이제 뻘뻘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 온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바뀐 걸까요? 그 당시 분석은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꽤 꽂혔어. 예전에 양적 완화니 뭐니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금융권에 큰 문제가 없이 유동성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돈이 좀 남으면 그냥 초과 지준으로 쌓이고 뭐 그러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는 개인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야 그건 참 세더라. 사람들 주머니에 바로 꽂혀 있는 $1,000는 맞습니다. 은행 계좌에 괜히 일 없이 있는 $10,000,000보다 더 아주 물가를 아주 제대로 올리던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정부 지출, 그다음에 부채, 통화량의 증가 이런 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6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후에 미국에서 풀린 총 통화량의 40%가 코로나19 이후에 풀렸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밀도 있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온 코로나19였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당화됐고 또 일부 필요했죠. 예.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뭐 그거를 관리하는데 뭐 어쨌거나 조금 중앙은행들이 조금 서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연준도 사실은 2022년에 1월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8%인데 그때도 평균 물가제를 운운하고 일시적일 거라고 그러고 3월에 고작 25bp 인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고 5월 달에 50bp를 올렸지만 4월 달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파월 의장이 기자들이 50bp는 75bp는 혹시 100bp는 안 올립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리고 한 달 후에 50bp 올렸거든요. 그리고 75bp 4방 올리고 지각 긴축입니다. 그리고 잘못 대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들에 대한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은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보고 석학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잘할 거다. 트럼프 얘기대로 내가 하면
중앙은행보다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트럼프가 더 못할 거는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그 얘기가 뭐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당이 여전히 더워져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자꾸 더워. 그래서 뭘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쓰기 어려운 환경이면 트럼프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들이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방이 더워져 있는데 자꾸 트럼프가 뛰려고 하면 야 뛰지 마 큰일 난다 너 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환경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뭘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런 쪽이세요? 그런 예상도 그러니까. 꽤 있던데. 서라운딩이 바뀌었다는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서라운딩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트럼프가 펼치는 이번에 인플레이션과 친화적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왜요?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네,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말 뭐 죽자 살자. 정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리고 정말 본때를 보여주듯이 보편 관세도 10%가 아니라 20%까지 전 세계 다 때려 물고 특히 유럽 자동차 우리 나쁜 놈 3천억 달러나 맨날 가져가는 유럽 잡아먹듯이 관세 올리고 그러면 올라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관료들은 생각보다 저는 똑똑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최소한으로 자극할 것 같고요. 영리하게 자본재, 중간재, 부품,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물론 이제 그게 돌고 돌아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트럼프 이후가 될 거고요. 아마 3, 4년 이후가 될 거고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당장 자기의 치적에 마이너스가 되는 금이 가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친화 정책은 가능하면 억제할 거고 그다음에 뭐 드릴 베이비 드릴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CL 오일을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 낮추면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때 보면 놀랍게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물가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 근데 그래프만 보면요. 이거 관세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평이해요. 부드럽게 잠깐 오른 것뿐이야. 그리고 그때 소비자 물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중국 가격으로 그렇게 싸웠어도. 그때는 인플레 별로 없던 시절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 거는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도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통제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금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정책을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이후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정책으로 남길 것 같아. 이 사람은. 인플레를 그렇게 뒤로 미루는 기술도 있어요, 원래? 일단 소비재에 제한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뭐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가 뭐 NEC 위원장이 그랬더만요. 드럭 워라고 트레이드 워가 아니라 마약과 이민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대단히 그 협상용 압박용으로 그 펼치는 그런 그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USMAC 캐나다와 멕시코 그 무역 협정 이것도 이제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세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펜타닐하고 이민 정책을 일단 자기 그 입맛에 맞게 상대방을 길들이면서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무역 체제에 대한 새로운 뭐 2.0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보다 더 미국에 유리하게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도록 그런 원산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번 관세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민 펜타닐 이거는 이제 조금 단기적이고 택티컬한 거지만 한 70%는 결국엔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보조금을 주면서 인쇼어링 정책을 했지만
이 양반은 이제 양반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양반 트럼프. 당근 채찍이 뭐 좀 달라졌죠. 미국이 지금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뭐 한 17%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25%, 일본이 30%인데 제 느낌에는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독일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조업은 일단 무조건 현대화되면 이겨. 반은 먹고 들어가. 설비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것도 일본을 이긴 것도 그 뉴 설비. 네, 뉴 설비가 우리나라가 조금 어쨌든 일본을 제조업을 이긴 그거였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기 때문에 모더나이즈된 제조업 설비와 미국의 본질적인 강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말랑말랑한 그러한 시스템 산업과 만나면 인적 자본과 만나면 미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 최강이 됩니다.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요? 한 번도 해낸 적은 사례는 없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비싸도 생산성으로 누르고 왜냐하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기계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안 하고. 만약에 철강 제조업 뭐 자동차로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뭐 이런 쪽이잖아요. 고부와 같이 비싼 제품들. 쉐일 가격도 잠깐 궁금했던 건 쉐일을 많이 캐내면 쉐일은 늘어나지만 미국에만 싸게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쉐일 업자들이 많이 캐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50불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캐면 미국 내부에는 30불에 팔고 해외 수출은 50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많이 캐내면 캐낼수록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50불이던 유가가 45불이 될 수는 있고 40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40불, 코리아도 40불, 미국도 40불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드릴 자식들아 드릴 한다 해서 석유를 많이 캔들 그게 미국만의 경쟁력이 돼야 야 미국은 인건비는 비싸도 전기는 싸고 에너지는 싸. 그걸로 원가 경쟁이 돼가 될 텐데 그게 전 세계 원유값을 골고루 낮출 텐데 어떻게 미국만 싸지냐. 그러니까 드릴 해봐야 중국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드릴을 하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드릴을 해서 수출 금지를 해. 그 파고 너희 새끼들은 수출은 안 돼. 뭐 미국에서 팔든가 다시 묻든가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싸게라도 팔겠지? 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소련도 아니고. 네, 전 세계에 지금 뭐 그 화석 연료의 채굴에 그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이 예전처럼 기름을 많이 소모하지 않잖아요. 또 중저 성장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건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석유 화석연료 생산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원가가 맞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뭐 말같이 쉬운 방법은 아니고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도 1기 때 보면 적지 않게 늘었더라고요. 셰일 오일이 그렇죠. 생산이 의미 있게 늘었습니다. 40% 정도 4년간 생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럽으로도 수출도 되고 미국이 이제 조금 에너지 수출국이 됐죠. 그 바람에 이번에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미국의 경쟁력은 낮은 에너지 가격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살린 공장 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강국인데 왜 안 하고 있었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지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경제학자들은 뭐 말이 안 된다고 하죠. 뭐 저도 말이 안 되는 정책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린 적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뭐 정말 최대의 상품은 제조업이 아니라 달라고 미국 국채잖아요. 전 세계 그 종이값 얼마나 들까요? 100달러가. 그거를 전부 다 물건값으로 주고 그걸로 흥청망청 소비하는 게 미국의 미덕인데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러면 기축통하고 너희들
포기하는 거야? 그건 또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금융의 메카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그건 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갈 때까지 뭔가 이게 기존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뭐 트래핀 딜레마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교과서가 좀 다시 써져야 되는 그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서 적자도 안 보면 네. 돈은 안 도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미국이 적자를 본다는 게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네. 돈을 뿌려준 돈을 거죠. 바깥으로 뿌리는 심장 역할을 하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는 적자도 싫고 기축통화는 좋고 달러의 패권은 유지하면서 그 돌아간다면 진짜 교과서 다시 써야 되네요. 그게 성공한다면 그런데 안 될 것 그게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긴 시점에서 올해는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 4년간의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입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또 미국의 좀 강압에 의한 국제 질서를 조금 재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는 4년간 틀을 잡고 물러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걸 이어받고 그게 한 5년 10년 지나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겠죠. 세계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점점 불확실한 세계로 우리를 이제 향해 가겠죠. 네네. 그러면서 물가도 오르면 그때 오르고 그러나 트럼프 임기 안에는 미국이 겉으로는 참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중심으로 IT 기업들이 이끌고 나머지는 뭐 좀 별로다. 네. 사실은 겉보기와 달리 맞습니다. 내부는 좀 썩어 있어.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AI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제조업까지 내려가면 얘는 얘대로 좋고 공장 지방의 공장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AI 기술하고 하드웨어 기술은 이게 서로 인터코스가 돼야 융합이 되고 이래야 서로 발전되잖아요. 왜냐하면은 IoT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소프트웨어 엔진과 하드웨어가 뭐 로봇으로 만나든지 뭐 자동차로 만나서 자율차를 하든지 뭔가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만나야 되잖아요. 보이는 것과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것과. 그러면 그게 또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끌잖아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에 서로 이렇게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고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산업이 파생되고 이제 이런 건데 미국은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한 4, 50년간 계속될 거거든요. 이 긴 사이클. 콘트라티에프에서 지금 20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육순환의 대주제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 그 클라우드 슈밥 의장이 얘기했던 처음으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인 거죠.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수행하면서 그거를 부로 이끌 국가가 미국보다 더 강한 국가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자체 산업혁명일 뿐만 아니라 패권 경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미중 간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딥시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패권을 도전하는 국가를 아무리 누른다고 이거 눌러질 문제가 아니구나. 눌러질 거라면 도전도 안 했겠죠. 저는 결국에는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혹은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들이 앞으로 속속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 나라의 패권이 뭐 AI 조금 뭐 중국이 쫓아왔다고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패권을 잃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한 50년, 100년 싸움이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미국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4차 산업을 이용한 패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우리가 먹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그게 경기 순환적으로 너무 지금 그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도 막 반영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도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아직 아니냐라면서 계속 가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라는 파와 아니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미 그런 기대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는 거야라는 파가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 독주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앞으로의 지속 여부는 어떻게 보시냐. 이게 전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길게 봐서는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을 항상 계속 압도할 것 같아요. 압도? 예. 이게 한번 지형이 형성됐기 앞서는 때문에 게 아니라 압도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 다른 나라 주식은 애들 누르고 간다. 잽도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이 없는 기업들은 계속 도태되고 예. 혁신을 한 기업이 혁신을 계속 뛰어나게 이룩하는 기업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그건 20세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혁신이 당연히 중요했는데 네. 그 명제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면서 그러니 미국은 월등할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에서 혁신의 가치와 파워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혁신은 19세기에도 중요했고 20세기에도 중요했지 21세기 현재 더 중요한 이유는 혹시 뭡니까? 항상 혁신은 중요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좀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엔 자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돈을 누가 많이 캐시를 들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 같고 돈이 혁신을 만든다. 돈이 혁신을 만든다. 금융이 혁신을 만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이번에도 딥시크가 그냥 백발노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천재 한두 명이 만든 거지. 예. 물론 이제 그 진실 게임은 조금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한두 명의 천재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예. 21세기형 혁신은 좀 그런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천재들만 모아가지고 정말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이 개인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굉장히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그런 거 아니죠. 토론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국이었다면 안 됐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웠긴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나스닥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하면 절반은 퇴출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제도적으로 교육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인재를 관리하는 또 기업의 혁신 마인드라든지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혁신적이지 않고 비4차 산업적이라는 거죠. 천재 한 명의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커진 21세기에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4차 산업의 친화적인 그러한 그 생산 요소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국가 시스템이 그런 것에 최적화돼 있고. 그거는 스스로를 더 강화할 것이다. 더 강화 작용을 할 그렇겠죠. 거다. 거기에 유일하게 도전할 국가는 중국이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좀 다른 방식의 국가인데. 다른 방식이죠. 다른 방식이고 더 개인적이고 국가 시스템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거기에 그 밸류 체인에 조금 납품을 하는 뭐 네덜란드 ASML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있겠죠. 유럽에도 몇 개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국에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류는 얘네가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7세기, 18세기에 해외 이제 뭐 신대륙을 개발하고 식민지를 개척할 때 결국에는 배를 잘 만들고 항해술이 발달된 국가가 앞서갔죠. 스페인. 혹은 그런 선단이 돈을 번 거거든요. 네덜란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뭐 모험을 해서 대장을 건너본 놈이 그 다음에 잘 건너죠.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난 20세기를 보면 이른바 뭐 중심 국가에 안 바뀌었지만 투자의 대상으로는
일본이 떴다가 중국이 떴다가 또 코리아가 떴다가 뭐 1등은 미국이었으나 미국에만 투자했어야 돼라고 하는 말을 20세기 전체를 걸쳐서 보면 그거는 옳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21세기에는 야 100년 동안 묻어둘 거면 미국 주식이지. 20세기 초반에 저 100년 동안 묻어둘 건데 무슨 나라 주식 사야 돼요? 그러면 야 잠깐 봐봐. 다시 복잡한데 이거? 한국이라면 내지는 일본이라면 야 중국에 투자할 수 있으면 중국도 나쁘지는 않고 뭐 다양한 보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파워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건데 21세기에는 온리 미국인 거는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온리 미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간이 좀 길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왜요? 향후 100년간 강세장, 약세장이면 뭐 다 같이 안 좋겠죠. 예. 강세장이 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약세장이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누가 제일 빨리 다시 강세로 반전할 거냐, 전환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의 특성상 없을 것이다 그런 게.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이 계속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뭐 가치주가 늘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성장주가 조정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성장주 4년 성장 주도하면 1년 가치주가 올라가죠. 그렇듯이 뭐 신흥국 시장도 그 사이에 뭐 중간중간 1, 2년은 주도를 할 겁니다. 상대 강도가 더 선진국 혹은 미국보다 증시가 더 올라가고 그런 일. 또 달러도 계속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은 또 약세로 갈 때도 있고 그런 흐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려도 어디 가서 물리는 게 좀 승산이 있을까? 당연하죠. 이런 중요하죠. 거죠. 물려도 좋은 데 가서 물려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대표 질문도 많은 분들이 미국 좋은 거는 안다. 알지. 그러나 이제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이겠냐? 아니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마치 1960년에 일본에 투자하는 것처럼 1980년에 중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게 20세기에는 있었잖아요. 후반에 1950년에 한중일 대만이 다 거지 나라였지 뭐냐 그게. 맞습니다. 묻지만 미국이냐? 아니면 그래도 고민을 할 때냐? 그런데 그렇게 라이징 스타들이 있었는데 20세기에는 21세기에도 그런 라이징 스타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지. 이미 부자인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지금 미국 포트폴리오를 이 정도 비싸면 좀 덜어서 인도도 넣고 뭐 코스피도 진짜 저평가래더라 걔네들도 좀 넣고 그런 걸 할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야. 경제가 돌아가고 혁신이 돌아가는 건 이제는 다른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온리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풀려. 그러니까 말씀은 혁신을 통한 그 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더 가팔라진다는 거죠. 더 가팔라진다는 더 가팔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대만한테 주어졌던 기회는 진짜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잠깐 있었던 거다. 잠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답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질문 못 받으시죠? 처음 봤습니다. 감동입니다. 질문에. 제가. 근데 여기 좀 소름이 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배경 막 깔리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짜잔. 근데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지난번에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산업화와 공업화 과정을 거쳐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유럽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뭐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그거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거기에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하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그걸 잘 수행해낼까. 엔비디아 다음에 어떤 기업이 더 잘할까.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각 그 빅테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 칩을 다 개발해서 쓴다고 하면 거기에 최대 수의 기업은 뭘까? 앞으로 그 넥스트 스텝은 뭘까? 엔비디아 GPU 칩 그 다음에
주도하는 산업을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파.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인도를 생각하고 뭐 중국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지만 중국 안에서도 빅테크만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은 점잖게 하시지만 네가 생각한다고 그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니? 인도, 중국 지금 시진핑도 중국의 일년수를 몰라. 지금 그런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큰 물줄기가 가는 대로 가야 된다는 약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물줄기가 지금 미국으로 가고 지금은 있고. 달리는 말이 지금 조금 이제 한 뭐 1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100m밖에 안 왔어.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네, 미국의 전성시대가 구가 되고 있는데도요. 100년 간다고 보십니까? 100년? 저는 소련 붕괴 이후에 계속 미국이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미터 안 온 거다. 경제들이 1850년에서 1950년까지 1세기 동안 발전된 게 지난 10년간, 20년간 발전 속도와 맞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파묻혀 있어서 잘 모르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중 분쟁이 더 그걸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지면 끝장이다라는 거죠. 국가 대 국가. 이번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섭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이 된. 그러니까 스트롱맨이 앞장서야 돼요. 이 산업을. 그 말씀은 그 혁신의 과실이 너무 커서 미국도 요거 딴 놈들한테 절대 나눠주면 안 돼.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그냥 밟아줘야 돼. 우리가 이걸 다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과실이 크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국가 안에서도 빅테크 안에서도 이거는 전쟁이에요. 서로가 양보할 수가 없어. 야,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요? 또 소름 돋을 건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말씀하신 그 20세기의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와 최근 20년 사이에 그 21세기에 벌어진 일은 20세기에 벌어진 게 100만 배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아니 공장, 기계, 세탁기, 뭐 자동차, 라디오, TV 이걸로 정말 그 인류의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냥 거죠? GDP가 그걸로 그냥 각도를 높였잖아요. 그 넘치는 풍요로움 때문에 야 우리도 배 터져, 니네도 먹어 하면서 자꾸 나눠줬던 건데 최근 20-30년은 그럴싸하기는 하지. 행복도는 높아졌을지 모르겠어요. 난 넷플릭스가 그렇게 좋은 그게 다 될지 몰랐어. 그러나 그 인터넷망, 휴대폰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 했으나 그게 생산을 더 가속화하는 정도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매우 줄어들었고 그래서 파이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돈을 풀고 유동성을 넓혀서 그 각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 부작용이 말씀하신 금융화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자꾸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미국만 먹기도 부족해. 스트롱맨이 나타났다. 그거 되는 건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저는 뭐 그 말씀에 있는데? 100% 동의하고요. 음악 깔립니까? 저는 100%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면에서 그게 규범적이라든지 좀 이게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 면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말씀. 그다음에 뭐 기술의 그 보급 속도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됐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라디오가 나왔을 때는 그게 미국인 전체 한 3분의 2가 70% 이상이 라디오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신제품이 나오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급형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보급 속도가 뭐 한 2-3년으로 다 그렇죠. 짧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 기술의 속도 또 보급,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넘쳐나고 너도 먹어라 하고 또 다 같이 이럴 때니까 2등, 3등, 4등, 5등한테도 그게 과실이 가고 코리아 같은 나라도 크고 그러는 거지. 야, 더 이상은 뭐 어디서 혁신을 만들어.
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1등만 먹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반포 아파트론이랑 비슷하네. 남들 다 죽어도 반포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 같아요. 단기적으로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좀 우리가 전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은 좀 비상구 가까이에서 누가 불이야하면은 바로 뛰쳐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조정이 단순히 5% 10% 미만의 커렉션일지 아니면 10% 이상의 고점 대비 10% 이상의 좀 본격적인 베어마켓 전환일지는 알 수 없으나 조심은 늘 하는데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줄여놓으면 네. 이 상승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뭐 주식 비중이 뭐 전체 자산에서 70%였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계속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건드리면 실제로 주식시장을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제외하고 그런 트레이딩 능력을 갖추신 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3년 전에 7대 3으로 했어요. 주식 7, 채권 30 혹은 채권 내지는 뭐 현금 30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미국 주식을 다 했어. 그러면 이 비중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좀 떨어뜨리는 거죠. 덜어내는 거죠. 자산 배분을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리밸런싱을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술적 자산 배분보다는 전략적 자산 배분 자체를 좀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현금의 비중을 그동안 7대 3으로 해오신 분이었다면 저라면 지금 한 5대 5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조금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고 그 말은 한번 크래시 이후에 갈 거라는 시나리오에 미리 한발 앞서 대비한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에 마다 이렇게 뭐 좀 평균적으로 그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해가 2025년 올해가 아닌가. 올해 한번 좀 난처할 수 있는 질문을까지 드리면 그거는 온리 미국이 아닌 시절에는 이런 뭐 사이클도 있고 뭐 그렇게 죽었다 가기도 하고 할 테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미국 말고는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바라는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20세기에 우리가 자산을 투자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이클도 있고 해야 될 텐데 사이클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네,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하죠. 예. 근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눈높이인 것 같아요.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지금 눈높이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그 눈높이에 못 맞추면 미달하면 시장은 땡깡을 부리는 이제 조금 과정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PER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네, 존 템플턴 경이 뭐 유명한 말 남겼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비관 속에서 시작해서 탄생해서 낙관 속에서 회의감 속에서 자라나고 낙관 속에서 꽃을 피고 도치감 속에서 이제 사라진다, 죽는다. 근데 지금이 이제 그냥 합리적 낙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낙관론에 머무는 스테이지냐, 아니면 좀 비이성적인 도치 상태냐, 대중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비이성적인 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 조심을 많이 해. 이게 좀 뭐 GDP 대비 시가총액이 200% 넘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이거 뭐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야, S&P 500 PER 뭐 지금 뭐 22배지만 뭐 빅테크들은 다 30배던데 테슬라는 100배 넘던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의심과 이제 합리성을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은 건 알지만 비싸다. 저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 돼.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복.
그래 세상 달라진 거야. 죄송합니다. 룰이 바뀌었어. 이미 많이 집에 가셨지만 미국에서도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는 있을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랠리가 네, 랠리가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어떻게 주식을 그렇다고 주식을 빵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거는 위험한 거죠. 맞아요. 네,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나는 인생을 보내겠다. 네.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 빼고는요. 그렇지만 합리적 자산 배분은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에서 하신 그럴 수 있겠지만 조카가 와서 삼촌 뭐 포트폴리오 뭐 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냥 너무 기초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주식 비중이 한 50%라고 한다고 하면 혼자 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집이 있다고 하면 남은 자산은 다 주식에 몰빵해도 주식 비중이 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집을 안 치는 거냐라고 하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안 치고 남은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그렇게 중에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전세 보증금도 집이 없지만 주식에 올인했어야 자산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7대3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금융자산이면 7대3. 네, 그리고 장이 조금 뭐 조정을 보이면 조정을 보이고 좀 싸지면 그때는 뭐 9대1 좀 더 사면 되고 너무 화끈한가요? 저는 뭐 한 30대 초중반에 저희 아들 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는 앞으로 30년간 기회가 40년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물리면 그냥 보유. 네. 그리고 ETF 하고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종목이 정말 자신 있으면 하지만 그러니까 뭐 S&P, 나스닥 이런 ETF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현금 비중 30% 장이 조금 폭락한 다음에는 주식 비중 80% 90% 이렇게 가져가고 조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낙수 효과 그러니까 그게 제조업으로 내려가면 미국의 좀 전통적인 기업들이 기회가 다시 좀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IT 기업이나 그런 혁신 기업들로 시장에 관심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내려가는 시기가 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그동안 재미없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 그런 쪽에 뭔가 기회가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 맞다. 새로운 트렌드. 그런 건 그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지수 전체 투자하기보다는 뭔가 길목 지킬 만한 이런 인더스트리가 뭐냐. 고령화 수혜주. 그런 쪽으로요? 아니면 뭘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제일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잘 생각해봐. 그때 그걸 뜬금없이 왜요?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중에서도 뭐 이런 칩 같은 거 만드는 애들 있잖아. 그래. 매칭으로 쌓아있는 쌓아놓고 만든 거. 그렇다고 막 제일 잘하는 애는 좀 피하고 뭐 그런 거 있어야지. 그거 지금 그 길목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건 또 크니까요. 저는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올해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유는 전 뭐 약간 뭐 잘 알못이지만은 투자가 이렇게 캐펙스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숨 고르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너무 많이 달려와가지고 바톤 터치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딥시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제대로 던져준 거죠. 너희들 투입 대비 효용성 있어?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했잖아. 그래서 훌륭한 이익 맞아. 하지만 걔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지에서 심천대학에서 뭐 아주 허접한 엔비디아 칩으로 800배 증폭시켰다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썰이 있는데 이게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증폭시키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나 혹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혹은 뭐 ABCD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그거를 연결하는
뭐 이러한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러한 뭐 약간 보이지 않는 쪽에서의 좀 투자, 예. 단순한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이제 이런 쪽에 화두를 던진 게 딥시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빅테크들도 지금 계속 1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따져 묻기를 혹은 회사 자체에서도 계속 검증을 해가기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올해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라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네,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게 뭐예요? 뭘까?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뭐 열을 식혀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거. 잔 기술.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 텐데 사실은 AI를 구동시키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뭐 광고부터 뭐 무슨 제조업 생산 설비부터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메타가 떴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뭐 그런 게 뭐 재고 관리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뭐 그거를 이제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하고 마케팅으로 연결하고 그걸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하는 기업들. 네. 어댑터들,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응용자들이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말씀 주셨던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통 기업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뜰 가능성 올해. 그리고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은 저는 트럼프 시절에 훨씬 더 우리나라 먹거리가 완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이번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중국 때려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급망의 구멍이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 공급망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실력 있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채택이 될 거다. 그게 씨앗을 뿌리는 게 올해 내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네 그래서 코스피도 괜찮겠네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뭐 IT도 있고 뭐 전력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손해 보는 거 있죠. 보조금 삼성전자 6조 9천억이나 못 받느니 못 받느니 그럴 거고 이런 것들은 악재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놓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응당 지금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뭐 고령화 잠깐 말씀 나왔지만 고령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개념적이었다가 지금은 현실적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 피부에 닿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8억 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그것도 돈 많은 국가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네, 우리나라는 1등이죠. 거기서. 60세 이상의 대졸자가 지금은 뭐 1,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1,500만이 된다 그러던데 한 20년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할 거야 이제? 지금 그게 유튜브가 그래. 뜨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너 할 게 없거든 유튜브. 그래서 나는 미래를 예측할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여가는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여가. 그 많은 시간 넷플릭스만 어떻게 봐요? 봐요? 되고 뭐 되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일 거 아니겠어요. 인공지능이든 그렇지. 언더스탠딩은 유망하다. 그래서 아니 난 넷플릭스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남는 게 시간이면 넷플릭스 지금 뭐 15,000원이라고 20,000원이라고 비싸다고 하지만 그 10만 원이라도 내야지 어떡할 겁니까? 보려면 시간을 때워야지. 우리 아파트 관리비 막 40만 원씩 내고도 살잖아요. 북한산 밑에 집이 뜨는 거야. 북한산을 열심히 다녔어.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갔는데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막 기분 좋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돼. 약수터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야 이거 교통 막히겠다. 이거 괜찮으려나?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곳이 진짜 오르는 곳이다. 반포 아파트 요즘 상한가 치는 거 그 앞에 얼마나 차 막히는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부동산은 진짜 안 되나 봐.
약수터 피해야 돼. 얼마나 안 좋으면 동네 약수터가 있겠어. 명심하겠습니다. 새소리 땡. 알겠습니다. 야 그런 하여튼 예정된 산업들이 있긴 있겠네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라. 네. 부동산은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 곳이 좋은 곳이다.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병치를 많이 하지? 그렇지. 좋은 곳이다. 부동산도 미국 같은 데로 찾고 주식시장도 그냥 미국을 사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책이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3프로TV의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시다가 이번에 김영사로 바꾸셨어요. 대형 출판사로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역시 좋은 출판사는 책을 잘 파는구나 라는 걸 김한진 박사님이 깨달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되게 지금 되게 깨알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트럼프 얘기라든가 유망 산업이라든가 이런 미스터 마켓에 읽는 법 이런 책들은 엑기스가 들어와 있는 밤새워서 날 잡고 읽는 것도 좋지만 많이 아시는 분이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쭉 보시다가 한 서너 개 발견하면 책값이 뭡니까? 얼마든지 뽑고도 나오는. 아니 그리고 박사님은 뭐 이렇게 수용성이 좋잖아요. 이 프로가 대도 않는 얘기해도 되도 않는 얘기라니. 지금 소름 돋았어요. 소름 몇 번 돋았어요 지금. 사실 프로도 마찬가지고. 야, 있다니까. 야, 내가 요 답은 할 테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마라는 문자도 2번인가 주셨어 지금.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랜만에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